네, 안녕하십니까. 전산실 지식방송 UTV의 시간을 맡고 있는 G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전산실 디자인 툴을 이용한 효율적인 설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윤기중 부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래 그 APC 코리아 아니었나요? 그게? 네. APC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네. 최근에 저희가 슈나이더 일렉트릭하고 합병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슈나이더 커지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참,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런 그 아이베이스라든지 빌딩 좀 더 큰 영역까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제어 쪽에. 예, 제어뿐만 아니라 전력전자 쪽에 굉장히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네. 자, 오늘 얘기는 아주 추상적인 얘기는 절대로 없고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또 이따가 중간에 실제로, 게스트분께서 우리 데이터 센터, 전산실이라는 용어보다는 물론 전산실이 옛날부터 해서 친근한데, 좀 이제 어떤 데이터 센터가 좀 뭐가 있어 보이는, 근데 여기서 전산실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 네, 네. 그러니까 전산실을 이렇게 어떤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그런 실제 모듈을 갖고서 실제로 하는 걸 시연을 한번 또 해주실 거거든요. 오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참 많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부장님, 전산실이라 하면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좀 짚어주시죠. 일반적으로 전산실의 기초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하면 크게 한 5가지 정도. 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파워, 랙, 케이블링, 그리고 쿨링, 그리고 매니지먼트. 네. 매니지먼트 안에는 뭐 어떤 시큐리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서비스 할 거냐. 그래서 크게 5가지의 기초 기반 시설들을 가지고 네.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전산 관리자의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고, 네.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업체들의 공급하는 어떤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네. 저도 90년대 때 SI하고 그랬을 때 그때 전산실 하면은 제 떠오르는 거는 UPS, UPS하고 그다음에 랙, 서버. 서비스란 얘기 전혀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 네, 개념이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전산실 여기 IT 운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전산실을 이제 설계한다든지 처음에 도입한다 그럴 때 그것도 이제 처음에 투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자라면 이제 우리가 다 ROI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보통 이 어떤 투자 기간이랄까? 전체 설계할 때 어떤 기간을 보통 과거에는 한 몇 년 정도로 생각하고서 한 겁니까? 이거 만들 때부터. 일반적으로 전산실을 처음에 설계를 한다고 하면 네.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짧은 건 한 5년 정도 그 정도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것이 관행이었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1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했지만 네. 실제로 부하의 정도는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통계 자료에서 나오는 30%밖에 사용하지 않더라.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나머지 그럼 70%에 대한 거는 결국 잃어버리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겠느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슈입니다. 아, 네. 그래서 반대적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급변하는 과정이 그렇죠. 있죠. 인수합병이라든가 저희 회사도 물론 있었지만 네네. 인수합병이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IT 부하가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전산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느냐 네. 하는 것이 가장 큰 주된 이슈입니다.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보면 기술이 보통 IT 기술 자체가 한 2, 3년 주기로 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2, 3년 주기로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하면 시설들도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UPS라든가 쿨링이라든가 네. 어떤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게 변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네. 했으면 합니다. 10년이면 옛날 10년이지 요즘은 진짜 2, 3년, 3년 뒤도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회사 자체도 워낙 흡사병도 많이 되고 지금 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지금 예측 불가능한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아니라 2, 3년 그런 걸 또 이걸 할 때
플렉서블한 어떤 설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고려가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실제 전산실에서 이런 전산실을 처음에 설계할 때 과거에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전산실을 설계한다 그러면 상단 부분에 보시는 저런 그림이 아마 가장 일반적인 그림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배 전반을 통해서 UPS에 전원을 공급을 하고 네. 공급된 전원을 가지고 네. 각 그 서버 렉 쪽으로 전원을 분기하는 저런 형태의 전산실 설계가 가장 일반적인 설계 방법이었죠. 네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 얘기는 어떻게 하면 UPS를 중요 부하에 가장 가깝게 근접시키겠느냐. 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UPS하고 부하 사이에 서킷 브레이커 숫자를 감소시켜서 네. 장애 포인트를 없앨 거냐.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 100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존 단위로 설계를 해서 부하가 늘어날 때마다 그때그때 시설들을 늘려나가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에너지 세이빙하고도 연관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또 이런 전산실들 가상화, 서버 통합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결국 이제 IT 부하에 되게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건데 그 관점 좀 말씀해 주시죠. 보통 시설들을 처음에 룸 규격에 맞게, 룸 크기에 맞게 시설들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IT 부하가 늘어날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를 못했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가상화, 서버 통합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 IT의 자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러면 이미 투자했던 시설, 그 시설 운영 비용도 줄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IT 부하만 생각을 하지 그 시설들 쪽에서 나가는 돈들을 생각을 못 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모듈화된 설계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IT 트렌드에 맞게 시설들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화나 이런 통합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네. 시설에서 나가는 돈을 좀 더 세이빙하기 위해서 시설들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진짜 요즘도 이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90년대 초반, 중반에 이게 전산실 쪽 많이 저도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났을 때 그때 모습이 딱 떠오르는데 요즘도 이런 데가 많나요? 어떤가요? 글쎄요, 사실 사진 자체가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존 인프라를 가지고 네. 새로운 어떤 아키텍처를 가진 IT 장비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IT 장비들이 요즘 대부분 높이가 이렇게 좀 낮아지고 네. 대신에 이제 깊이가 깊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인프라를 가지고서는 뭔가 케이블링이 원활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쿨링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든가 네.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억세스 플로어를 이렇게 열어보면 굉장히 케이블 때문에 고민을 네.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런 쓰지 않는 케이블 다발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항원습기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결국 그것이 다른 투자를 또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저런 기반 시설들의 오류를 사실 관리자가 처음부터 저렇게 하고 싶어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저렇게 환경이 변하는 건데요. 저렇게 됐을 때 어떻게 그러면 다시 계획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숙제겠죠.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시청자분들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 많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의 전산실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 유사한 형태다 하는 분들은 yes, 아니다. 우리는 아주 깨끗하고 우리는 아주 그냥 첨단으로 이미 전산실 바뀌었다는 분은 no를 해주세요.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회사 환경은 이런 사진이랑 똑같지 않지만 흡사하다. yes. 아니다. 우리는 좀 이거 완전히 다르다. 자, 한번 제가 3초 뒤에 한번 결과 여러분들 다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해주세요. 한번 같이 공유 한번 해보죠. 의외로 아니오가 의외로 많네요. 정님? 네. 자, 1초 뒤에 끊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예하고 아니요. 예가 좀 많네요, 아직.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 네네. 네. 보통은 어떤가요? 보통은 지금 이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이런 아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전산실이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의 한 몇 프로 정도, 과반수는 안 되죠, 아직. 그죠? 네, 네. 이제 열리는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프리젠터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이따가 Q&A 시간에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전산실 얘기하면 또 우리가 쿨링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쿨링이란 것이 말로만 쿨링 했는데, 한번 쿨링이, 이것도 각 개별 단위별로 쿨링이 있을 거고요. 전체 전산실 관해서 쿨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한번 좀 짚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쿨링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T 장비가 어떤 식으로 쿨링을 하는지, 네. 서버 장비도 있을 수 있고 통신 장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 대부분 나오는 장치들이 전면에서 찬바람을 받아서 내부에 있는 기판이나 CPU에 열을 식히고 후면으로 더운 열기를 배출하는 네. 그런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물론 일부 통신 장비의 경우에는 측면에서 찬바람을 받기도 하고 측면으로 배출하기도 하고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IT 장비라면 최근에 나오는 장비는 전면에서 찬바람을 받아서 네. 후면으로 배출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빨갛고 이런 게 뜨겁다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보통 우리가 렉에다가 장착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네. 렉 안에서 어떤 공조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이슈가 렉 상단부에서 발생하는 핫스팟. 네. 그럼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찬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는 속성이 있고 그렇죠. 더운 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올라가죠.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렉 상단부에는 핫스팟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네. 오늘 또 이제 지구과학 얘기까지 하나요? 네. 야, 이거 그래서, 보니까 꼭 예. 영화에서 프레데터인가? 거기서 괴물이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열감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찍은 거죠, 이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건가요? 시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네네. 장면인데 네. 보통 렉 단위의 어떤 쿨링 그리고 지역 단위의 쿨링 네. 이런 것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처음부터 배치를 잘하고 항원항습기의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어떤 특정 구역 그리고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서버 이쪽 지역에서는 저렇게 핫스팟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전산실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저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네. 저런 환경으로 갔을 때 네. 관리자가 그럼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음. 대안을 세울 거냐 하는 네. 것이 굉장히 요즘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네. 그럼 대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공기순환을 어떻게 하는지? 네, 배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렉 앞에 블랭킹 판넬이 있는 경우 그리고 렉 앞에 블랭킹 판넬이 없는 경우 네. 현저하게 렉 상단부에서 발생하는 온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뒷면으로 나가는 더운 열기가 블랭킹 판넬이 없는 경우에는 렉 차원에서 그냥 아예 순환을 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더운 열기가 렉 전면에서 다시 흡입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 렉 상단부는 굉장히 핫스팟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데요. 배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그럼 그렇게 만든 렉들을 열 단위로 이렇게 세웠을 때 네. 과거에는 우리가 렉을 다 앞면을 보게끔 전산실을 그렇죠. 설계를 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열복도하고 찬복도를 만들자. 그래서 찬복도는 반드시 차가워야 되고 더운 복도는 반드시 뜨거워야 된다. 네. 대신 뜨거워진 더운 복도의 더운 열기를 네. 공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항원항습기 쪽으로 다시 재유입을 시키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산실 내에 어떤 공조를 생각하는 배치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한류, 난류 하듯이 기상청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걸 공기를 이제 이렇게부터
말 그대로 공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배치가 그러면은 이제 다 전면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렉끼리 서로 앞을 보게 한다든지 그러면 찬 공기는 뒤로 나가니까 이게 더운 공기가 네, 더운 공기 뒤로 나가니까 네. 전면부끼리 같이 보게 하면은 서로 찬 공기 있는데 더운 공기 있는 데가 딱 지역적으로 딱 구분이 되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존 말씀하신 점점 이제 모듈화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모듈형 컴포넌트가 다 이렇게 모듈화가 되다 보죠. 요즘은 다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다 모듈형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환실 내에 표준화, 모듈화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표준화 자체가 사실은 없었어요. 네. 전환실을 처음에 설계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떤 표준이 있느냐 전환실 내에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실마다의 어떤 형태가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고객사 전환실을 가면 전환실 환경이 다 틀립니다. 네. 그것은 이제 표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떤 임기응변적으로 전환실을 구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원치 않는 형태의 장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표준화된 장치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표준화된 장치로 모듈화 설계를 하겠느냐가 앞으로의 전환실을 설계하는 그런 설계 방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는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것이 많이 표준화가 그래도 많이 돼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화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렉만 하더라도 그 렉을 어떤 형태의 렉을 전환실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공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렉을 설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뭐 그런 기준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전원 같은 경우에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뭐 KS 규격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규격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UL 규격이라든가 이런 규격들을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컴포넌트들로 전환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청자들께서 좀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실제로 그 제품, 이런 모듈형 제품이 있으면 그 잠깐만 좀 알려주시면은 금방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텐데요. 전환실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하면 UPS. 그렇죠. 그래서 UPS가 사실 이게 모듈형 UPS라는 게 요즘 새로 나온 얘기인데요. 이 모듈형 UPS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역률이 1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킬로볼트 암페어 이꼴 킬로와트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장치를 사용을 해야 에너지를 그만큼 더 세이빙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역률이 1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단위 환산의 기준인데요. 네. 볼트 암페어하고 와트의 차이예요. 그래서 보통 UPS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킬로볼트 암페어로 표시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를 와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 네. 결국 한 80% 정도밖에 안 돼요. 효율이요? 네. 그래서 저렇게 역률 1인 장치를 만들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성이 그러면 좋다는 건. 네, 맞습니다. 전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잘 모르니 참. 자, 그 다음은 이제, 렉이죠, 렉. 네. 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렉을 그냥 단순하게 캐비넷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어떤 제목처럼 그 어떤 표준 규격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외국에서는 EI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렉에 공기를 얼마큼 이상 그래서 요즘은 그 찬 공기가 다 전면에서 받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왜 글라스 도어를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다 천공된 도어로 해서 전면을 다 뚫어놨어요. 네. 그 뚫어놓은 것 자체가 렉 문짝을 64% 정도 오픈해놓은 그런 효과를 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규격 그리고 지진에 대한 대책 그래서 렉의 강도가 얼마큼 돼야 된다 이런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단체가 EIA라는 단체인데요. 네. 그 단체의 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서버렉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떤 이런 식으로 쿨링 아키텍처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거 한번
그거 좀 보여주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온항습기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화실 내에 항온항습기를 써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전화실을 가더라도 항온항습기 그리고 에어컨 네. 이런 장치들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정전 문제보다는 발열 문제가 더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한전 전원이 굉장히 안전적으로 공급이 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전보단 이제 발열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없앨 거냐. 네. 그런 것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발열에 관계돼서 이제 쿨링 제품들은 어떤 특별한 어떤 기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실이 생김새가 다 틀리고 평수도 다 틀리고 네. 하기 때문에 고객사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아키텍처는 룸 단위의 쿨링이 아니라 로 단위의 쿨링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내가 100평의 전산실을 가지고 있으면 100평을 다 쿨링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네. 내 100평 안에 몇 개의 열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쿨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객사의 어떤 그 형태, 그 전산실의 형태를 보고 그때 맞는 아키텍처를 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지금 나라가 많이 선진화됐기 때문에 진짜 예전에 UPS 정전 대비가 되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90년대만 해도 이제는 발열이군요. 그렇죠. 네. 자,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 이제 블레이드 서버 같이 어떤 그 고밀도 서버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위한 또 그런 것들도 냉각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블레이드 서버가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네, 사실 블레이드 서버는 굉장히 발열이 심합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손으로 만지기도 굉장히 뜨거운 그런 형태의 이제 고발열, 네. 고직적 서버인데요. 그 블레이드 서버를 도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블레이드 서버 자체는 발열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잘 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블레이드 서버를 도입했을 경우에 기존에 사용하던 서버들이 다 죽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블레이드 서버를 들여올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파워 요구량 그리고 그 소모 전력이 되겠죠. 네. 또 한 가지는 발열. 네. 이 두 가지를 빼놓고서 블레이드 서버를 도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짜 큰일 나겠네요. 전산실의 생태계가 망하겠네요, 그냥. 네? 네. 그래서 블레이드 서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쿨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블레이드 서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존의 항온항습기의 용량을 늘릴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존의 항온항습기가 룸 단위로 설계가 돼 있다면 그 열 안에 들어오는 어떤 블레이드 서버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쿨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랙마다 그 블레이드 서버를 중심으로 쿨링을 하는 방법 아니면 그 열마다 블레이드 서버를 중심으로 쿨링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겠죠. 자, 아까 그 존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 전화실도 이제 모듈용을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실제 한번 샘플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모듈화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 그 중에는 이제 UPS도 있고, 쿨링 장치, 그리고 배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렉이겠죠. 네네. 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설들이 쭉,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케이블 트레이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선할 거냐.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이중마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중마루 자체가 배선하고 냉각하려고 그렇죠. 이중마루를 네.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열 단위의 그 로 단위의 쿨링 장치가 나오면서 이중마루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배선 자체도 그 하부 배선을 하는 경우보다 상부 배선을 하는 추세가 되어 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중마루 밑에다 케이블을 묻어놓으니까 이거를 다시 걷어내고 새롭게 하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눈에 보여야 관리가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상부 배선을 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IDC의 경우에는 상부 배선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상부 배선을 하게 되는데 상부 배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네.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는 저 그림은 렉 상단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배선 트레이를 설치하는 그런 경우
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그 어떤 모듈화된 제품으로 설계를 하는데 처음 어떤 전환실을 다 걷어내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환경에다가 저런 모듈화된 제품들을 일부 유연하게 구축할 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 구축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그러면 부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때그때 증설이 가능한, 그때그때 네. 재배치가 가능한 저런 모듈화된 솔루션으로 구성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근데 여기처럼 이제 기존의 네. 전환실 환경에다가 이제 어느 일정 부분을 이제 새롭게 모듈화로 이제 한다면은 기존 거하고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신경을 더 잘 써야 될 거고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어떤, 무엇을 이렇게. 예, 아까 서두에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 외국에서는 그 전환실을 뭐라고 부르느냐.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예, 하나의 이제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네. 전환실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큰 전환실도 있겠지만, 이거 제일 작은 거죠? 이게? 예, 그게 이제 배선실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배선실, 그리고 컴퓨터룸, 뭐 서버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환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규모인데요. 네네. 뭐 크게 보면 뭐 IDC까지. 그래서 회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때 플래닝을 하고 네. 만들고 운영을 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플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안정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환실을 구축해 놓고 얼마만큼이 안정기냐. 네. 안정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안정화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같은 시대 때 뭐. 예. 네. 시대가 하도 빠르게 급변하기 네. 때문에 결국 운영하면서 다시 플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 만들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플랜하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요즘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전환실은 계속 바뀝니다. 그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좀 준비해 온 거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전환실을 설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쉽게 예전에 설계하는 것만 해도 몇 달 걸리지 않았나요? 의뢰하고 뭐 실제 결과물 가져오는 데까지? 그렇죠. 만약에 건축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그 설계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네. 그리고 건축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몇 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네. 그 사이에 벌써 IT 테크놀로지는 계속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환경에서 전환실을 리노베이션 하거나 새롭게 이전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의 전환실 구축하는데 설계하는 데만 그 정도 네.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네.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거쳐서 실패 확률을 떨어뜨리는 네.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실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환실 설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면 네. 우리가 얼마든지 구축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그러면 여기 시청자분들이 그래, 야, 이런 거 쓰면은 진짜 이 설계가 되게 심플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실제 한번 시연을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예. 네. 지금 보시는 설계 툴은 저희가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툴이에요. 네. 그래서 전산실의 크기를 미리 설정을 하고요. 고객사마다 이제 전산실의 크기가 다 틀릴 텐데요. 네. 어떻게 플래닝을 하고 어떻게 배치해 보는지를 한번 제가 시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전산실의 자체를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가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규정을 합니다. 네. 보통 이중마루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중마루의 크기, 그리고 천장 높이, 그리고 천장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규정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렉이 몇 개가 도입이 돼 있지 이런 것들을 보통 넣게 되는데 렉 수량을 한 5개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네. 예. 그리고 렉 안에 중요한 컴포넌트들을 넣게 되는데요. 뭐 선반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전원 분배 장치. 그래서 각 서버마다 어떻게 전원을 분배할 거냐. 그리고 환경 감시 솔루션.
어떻게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것들을 체크할 거냐 해서 그런 센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렉을 배치를 해보는 거죠. 네. 보통 렉 크기를 요즘 42U 높이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많은 고객들이 이제 42U 렉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부분이 되겠죠. 네. 전화실 안에 UPS를 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각 서버 렉마다 저희가 5개 정도를 넣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서버 렉을 UPS에 포함을 하죠. 그러면 이 서버당 지금 소모 전력을 한 3kW 정도로 잡은 거예요. 네. 요 킬로와트는 이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UPS의 용량을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UPS의 입력 전원 이중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보통 전기가 나가면 몇 분 정도 전원을 공급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규정을 하게 되죠. 네. 한국은 30분 정도. 네. 그 일반적으로 전화실을 설계를 할 때 UPS의 백업 타임은 30분 정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사실 UPS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소모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소모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전기 라인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배터리의 숫자를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운영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10분.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백업 타임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한국의 경우는 유독 30분에 대한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설정을 미리 해놓고요. 그리고 UPS가 듀얼 파워를 받을 건지 네. 아니면 싱글 파워를 받을 건지 그리고 지금 미리 설정해 놓은 서버렉 이외에 다른 장치들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것들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UPS가 단순히 UPS가 아니라 분전반까지 같이 붙어 있는 U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벌써 전화실 안에 렉이 한열이 그렇네요. 서 있죠. 원한다면 이거를 다른 쪽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쿨링 장치를 넣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 단위의 쿨링, 네. 그래서 인로 제품들을 설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부하의 정도를 보고 인로 장비를 몇 개를 놓을지, 그리고 냉각 장치도 이중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중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백 중간중간에다가 쿨링 장치를 선택을 해놓습니다. 네네. 만약에 룸 크기가 달라서, 룸의 모양이 달라서, 서버렉이 이쪽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잘 보이실까요? 색깔이 틀린데요. 네네. 이쪽은 지금 쿨링이 모자라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저희가 보면서, 설계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지네요. 네. 그 다음에는 물리적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다 갖다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쉽게 관리할 거냐. 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온도라든가 습도 그리고 진동, 누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센서들을 연결할 수집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용어가 환경감시란 말이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나서 환경감시 해가지고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수집할 서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서버들을
미리 선택을 해서 놓고 전화실 내에 이큐먼트가 굉장히 많게 되면 네. 이 라이센스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고객분들께서 요청하는 게 2년 정도 무상 보증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규정을 하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패키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전화실 안에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샘플이고요. 네. 조금 더 복잡한 환경이라 그러면 조금 더 다른 툴을 가지고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자체가 평면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자체를 실제 배치하고 난 다음에 이게 모습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할 수 있거든요. 이게 3D로 볼 수도 있나 보죠? 예, 그래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지금 내가 정의해 놓은 전산실에 배치한 다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서버렉 중간에 쿨링 장치를 둘 수 있고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UPS 장치와 쿨링 장치 네.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네네. 이거는 몇 달도 아니고 몇 주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보통 이 툴만 좀 알면은. 네, 이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래서 전환실을 계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상 3개월 이거는 좀 옛날 얘기일 것 같고요. 네.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배치해보고 그리고 검증된 장치를 사용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요 자체를 저희는 고객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상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요 설계를 그대로 공장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저 내용을 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테스트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미리 테스트를 한번 거친 다음에 네. 물건이 배송이 되는군요. 배송이 되죠.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밖에 안 걸려요. 네. 아무리 큰 전화실이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이유는 미리 공장에서 사전 테스트를 거쳐서 한국의 고객사에 전달이 될 때는 네. 플러그만 꽂으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서 들어오고 저 지금 만든 저 도면 자체를 향후에 관리할 수 있는 서버에다가 도면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관리 서버에서 그 도면만 보고 전환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야, 이렇게 우리나라도 꽤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네, 지금 이런 솔루션을 검토한 고객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 그리고 실제로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상당히 보니까 아주 과학적이네요. 네? 네. 그런 거 보니까.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자, 그다음에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질문 받기 전에 한두 가지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이제 질문 받는 걸 하죠. 네. 네. 실제로 항온항습기 있지 않습니까? 네. 항온항습기 배치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보통 항온항습기를 놓는 위치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항온항습기를 어디다 놓을까요? 라고 이제 관리자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네. 저걸 어디다 놔야 될지.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항온항습기의 위치를 빈 공간을 이용해서 놓은 형태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찬복도하고 더운복도를 만들게 되고 네. 그리고 각각의 지역마다 발열량이 다 틀리게 됩니다. 더운 공기가 서버렉 뒤에서 나온 더운 공기가 항온항습기 쪽으로 재유입이 되고 항온항습기는 그 바람을 받아서 다시 찬 공기를 생성을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이게 네. 일반적인 그렇죠. 루틴인데요. 그런데 사람은 의도를 하지만 저쪽 지역에서 발생한 더운 열기가 네. 이쪽에 있는 항온항습기 쪽으로 유도될 거라고 의도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간단한 예로 여기에서 발생된 더운 열기가 네. 이쪽 항온항습기로 갈지 이쪽 네. 항온항습기로 갈지 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배치 형태 안에서 봤을 때는
찬 복도하고 더운 복도를 구별을 했을 때 하향 토출식 항온화스키를 쓰는 경우에는 더운 복도 쪽으로 항온화스키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항온화스키의 위치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이거 같으면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제 상향 토출식 항온화스키를 썼을 경우에 찬 공기가 이제 전면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위치에다 놓는 게 좋으냐. 그래서 만약에 상향 토출식 방식이라 그러면 창복도 쪽으로 항온화스키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인로 타입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서버렉 중간중간에다가 그 로 타입의 쿨링 장치를 두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기존 항온화스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공조의 주기가 짧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생성된 더운 열기가 저 복도 끝까지 갈 필요가 없고 렉에서 나온 더운 열기가 바로바로 중간중간에 있는 항온화스키 쪽으로 전달이 돼서 쿨링의 어떤 공조의 주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짧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효과적인 냉각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모듈형 UPS 있지 않습니까? 모듈형 UPS가 그게 실제로 그 얼마나 작은지 한번 감이 좀 안 올 것 같은데 그 한번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손 그림까지 있으니까 실제 네. 사이즈를 아마 감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듈형 장치들은 지금 보시는 파워 모듈, 저희는 이제 파워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이 네. 파워 모듈 하나가 16kW 또는 25kW 네. 이런 그 용량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20kW 혹시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20kW 정도 되는 UPS가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할까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90년대 초반에 SI 하면서 UPS 같이 팔거든요. 근데 20kW면 되게 큰 것 같았는데, 되게 큰 것 같았는데. 네. 어? 굉장히 큰, 보통 1K 이렇게 1K 몇 개, 10K가 넘었던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는 저런 정도의 크기의 모듈 형태로 해서 네. 부하가 늘어날 때마다 디스크 어레이처럼 그때그때 UPS의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런 장치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런 모듈로 해서 그 M+1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파워 모듈이 불량 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모듈을 하나 더 주고 네. 그래서 리던던트하게 UPS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불량이 났을 때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끄지 않고 UPS를 네. 끄지 않고 저 모듈들을 교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이제 보통 뭐 핫스왑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파워 모듈이나 배터리 모듈 이런 것들이 다 핫스왑으로 교체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나온 기술 중에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데 환경 감시란 말 있잖아요. 뭐 처음에는 야, 전산실이 무슨 환경보다는데 환경 감시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 감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환경 감시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산실을 구축을 해놓고 전산실의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시설까지는 관리할 생각을 못했죠. 네. 보통 서버 매니지먼트 솔루션 또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솔루션 이런 것들은 구축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죠. 시설들을 모니터링하고 시설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약간 기피했죠. 왜 그러냐면 시설들이 어떤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맞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NMS에 포팅하고 싶은데 NMS에 인테그레이션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전산실의 감시 관리 포인트가 얼마나 많으냐면 사실 뭐 온도, 습도, 누수, 침입 보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쿨링 장치에서 떨어진 이슬점, 뭐 네. 누수가 되겠죠. 누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그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각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다 미리 설치를 해두고 그리고 나서 그걸 수집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전화실에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뭐 아주 간혹 있는데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화재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전화실이 셧다운이 됐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알려면 그런 것들을 녹화하고 그리고
그런 이벤트, 어떤 그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한테 어떻게 알려줄 거냐. 네. 뭐 알려주는 방법은 뭐 이메일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준다든가 네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리 솔루션들을 두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장애가 일어났을 때 통지를 받는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더 확장이 되면은 IT 부서가 그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그 건물이랄까요? 건물 관리까지 에는 아이베이스라도 했죠, 그죠? 네. 그런 것까지 IT 부서가 어떤 데서는 더 주가에 돼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홈네트워킹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네, 여기에 연동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CCTV 카메라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할 수 있으면 네. 굉장히 파워풀해지겠죠. 그렇죠.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IT 부서 입장에서 이런 것이 귀찮아 우리가 왜 얘네 NMS 좀 하면 됐지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좀 긍정의 힘으로 그래 이런 걸 좀 하다 보면은 그 조직에서 전체 시설 관리를 만약에 IT 부서가 맡게 된다면은 그것도 상당히 조직의 어떤 포지셔닝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그렇죠, 될 수도 번거로운 있죠.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이제 적절한 권한을 주고 그럼요. 어떤 특정한 부서에다 권한을 주고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네.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고 경보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런 테크놀로지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 IT 관리자의 입장일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사실 그 전기료 같은 것도 이제는 IT 부서가 좀 그것을 좀 관장하게 한다면은 훨씬 더 좀 그 에너지 세이빙이나 그린 에너지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리포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총무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하니까. 자,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잠깐만요. 먼저 질문하신 분들 먼저 답변 드릴게요. 자, 이은상님, 전산실 온도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산실 온도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 온도에 대한 표준 규약을 내놓은 그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단체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저점과 고점 네. 그리고 평균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온도를 미리 설정을 해두고 제일 중요한 건 온도가 실시간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네. IT 부하 장치가 항상 고르게 전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고르게 발열을 내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임계치를 설정을 해가지고 어느 이상이 되거나 어느 이하가 되면 어떻게 관리자한테 통보할 거냐. 사실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남방욱님 중간에 보여주시는 그림처럼 너저분한 케이블링 때문에 렉에 네트워크 스위치를 설치하여 렉까지는 광 케이블 여유 포함 2코어를 연결하고 렉에 있는 스위치에서 서버로 연결하는 방법도 고려했었는데요. 혹시 이런 방법에 다른 문제점이나 장점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케이블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사실상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면 네. 케이블 라우팅하는 방법을 미리 계획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케이블 트레이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네. 케이블들을 서로 분리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분리하고 그런 것들을 라우팅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선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남방욱님은요,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USB 선풍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설문 좀 해주시면 저희가 보다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참조하겠고요. 설문하신 분 중에서 세 분한테는 저희가 그 백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석원님, 24-365 시스템의 경우 위치 변경이 곤란한데 운영 중인 시스템에 적용한 좋은 사례가 있으신지요? 그 전산실을 절대로 끌 수 없는 고객들이 계세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365일 동안 장애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계획을 하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위치 변경이
쓰다거나 아니면 절대로 끄면 안 되는 네네.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 전기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한번 끄거나 이렇게 해야지만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기 라인을 이중화하는 방법. 그리고 이미 처음에 계획했을 당시에 이중화 고려를 했다라고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네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끄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이제 많은 이제 그 계획을 해가지고 실제로 도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자, 강석원 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서지 멀티탭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김현성 님, EIA 표준 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서버를 구입하다 보면 벤더마다 조금씩 렉이 다릅니다. 보통 서버를 도입하면 보통 렉도 같이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EIA 표준 렉을 구입해서 벤더들 간에 호환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UPS 측면에서 각 모듈에 설치된 UPS를 통합 관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예.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표준 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벤더사의 IT 장비들에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표준 렉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특정한 벤더의 서버 장치만을 탑재할 수 있다면 그건 표준 렉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서 브랜드 네임을 얘기해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얘기하세요. 네. HP 렉을 사면, 그러니까 HP 서버를 사면 렉을 공짜로 준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네. 아니면 썬 서버를 사면 렉도 같이 구매하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래서 보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하고 렉하고 이렇게 같은 벤더사 걸 쓴다 그러면. 근데 질문 주신 것처럼 높낮이가 틀리고 깊이가 다 틀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환실의 인프라를 표준화할 수 없는 단점이 생겨버리죠. 네. 그래서 이런 장치들, 이런 그 각 벤더사의 장치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표준 렉을 인프라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UPS 측면에서 각 모듈에 설치된 UPS를 통합 관리가 가능하냐?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 모듈화된 UPS가 각각 병렬 형태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예전엔 우리가 과거에 UPS를 2대 병렬하게 되면 큰 덩치 2개를 놓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모듈형 장치는 각 모듈별로 병렬 운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물론 센서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UPS가 다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 모듈형 UPS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다른 UPS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시설 개념에서 다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자, 김현성 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전화 보내주시면 저희가 USB 선풍기 보내드릴게요. 김창곤 님, 95년도에 전산실 설계할 때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기술 발전 등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그 당시에 최적화된 전산실을 설계하다 보니 수년 후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표준 방법을 따른다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비표준화로 기존에 설계된 경우에는 미래 확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저 시청자들 수준 높으시죠? 네. 이분께서는 네. 한번 어려운 상황을 한번 겪으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기존 방식대로 전환실을 설계하다 보면 앞으로 향후로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즘 제가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표준화된 장치 그리고 모듈화된 장치 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재배치할 때 그리고 아니면 이사를 할 때 네. 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뭔가 이렇게 큰 변화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환실 설계를 할 때 어떤 특수한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네. 표준화된 그리고 모듈화된 장치를 쓰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레고 블록처럼 레고 블록처럼 언제든지 그때 재배치 그리고 재설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기존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 도입권부터 또는 일부 변경이 필요한 그런 장치들부터 네. 모듈화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향후에 그런 것도 통합한 그런 일들이 필요하실 것 같네요. 네. 자, 김창곤 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한번 보시면 저희가 서지 멀티탭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은라님 질문하셨는데요. 고효율적이며 가상화된 분산된 데이터 센터로의 전환을 위한 APC만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부탁하고요. 자원 배치라든지 공간 솔루션,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 성능 지원과 중단 없는 네트워킹에 APC만의 해법은 무엇이 있는지. 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네, 질문을 굉장히 어렵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 APC만의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명한다는 것은 네네. 굉장히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여기 듣고 계시는 여러 수많은 네. 고객들을 상대로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 전문화된 엔지니어나 네, 그리고 전문화된 인력이 그쪽으로 이제 가서 네, 그쪽 환경 대비 오케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그 황은라님 여기 보면은 그 윤기중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맞죠, 이거요? 네. 네. 요로 메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시면서 시청자라고 하시면은 확실하게 좀 응대를 해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설님, 냉각 공조도 안정화가 되려면 이중, 그러니까 공냉식과 수냉식으로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회사의 지하층에 UPS가 있는데 그와 병행해서 전원 이중화를 구성할 생각하고 있나요? 방법은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솔루션,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어떤 그 이중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현재 계시는 건물, 그 건물에서 어떤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건물에 따라서 냉각 구조를 꼭 어떤 특정한 냉각 구조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한 건물에 따라서 수전 용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고려를 해야지만이 지금 질문 주신 분의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답에 앞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답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영성님, 해외 지사의 경우 전사실을 구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력량이 충분하지 않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력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 포인트는 무엇이며 안정적 전력이 들어오는지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 시 이와 같은 경우를 반영할 수 있나요? 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 한전 전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애들이 없는데 말씀 주신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그런 경우는 전원이 끊기는 문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은 사실 뭐 UPS 회사들이 굉장히 잘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모니터링도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이제 해외 지사에다가 어떤 표준화된 이런 네. 장치들을 그리고 글로벌화된 이런 장치들을 설계해서 구성을 하시고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해외 지사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이큐먼트를 네. 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의 현재 상태 그리고 전환시설 상태, 장비의 상태 네.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향후에 또 계획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설님께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인도네시아 지사가 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아유, 지사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자, 조영성님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전화번호 보시면 저희가 USB 선풍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영성님, 기존 전사실 항온항습기 구조와 APC 항온항습기와의 혼용 운영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항온항습기를 사용을 하시던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특정한 장치가 들어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블레이드 서버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보조 풀링을 놓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자, 정영성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보시면 저희가 서지 멀티탭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남방욱님께서 항온항습기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참 애매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항온항습기나 UPS나 이런 장치들은 네. 사실상 어떻게 유지보수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항온항습기의 경우에는 냉수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물배관도 들어있는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까 질문은 잠깐 네, 보셨습니까? 제가. 교체 주기요. 예. 네. 그 교체 주기는 제품에 따라서 그 처음 만들어질 때 보통 레코멘드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 네. 시점이 이제 각 벤더사들마다 다 틀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리를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교체 주기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금 3시 2분이고요. 여기까지 마치는 걸 하겠고요. 자, 부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한 말씀 해주시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수고하신 그 윤기준 게스트님께 다 끝나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 하죠. 네. 예,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전달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들 이제 전산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전화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전화번호 알려주시죠, 지금요. 예, 여기서. 저 011 011 357 357 6495 하나입니다. 6491. 네. 자, 여러분, 그, 박수 치는 거는 맨 왼쪽에 상단에 손두개 붙은 그 이모티콘 박수 치는 거 누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걸 하겠고요.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